자, 92페이지입니다.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는 개화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온건이냐 급진이냐 이렇게 갈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개화정책 추진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먼저 위정처사파라고 불리는 양반 유림 세력들이 있어. 이들은 성리학적 질서에 비추어 볼 때 서양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물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오랑캐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개화정책을 반대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냐면 정반대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층군인과 하층민 같은, 말하자면 하층민들이지, 하층민들이 이 개화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왜 그랬냐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위정척사와는 다르게 뭐 서양이 오랑캐다,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겠지. 문제는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야. 직접적인 피해를 봤어. 세금이 뭐 걷는 것도 늘어나고, 또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서양인과 일본인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화를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양반 유림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을 통해서 개화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하층민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모군란이 꼽힐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위정척사 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유생들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다. 유생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반인데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서구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가 거세지니까 보수적인 유생들은 당연히 기존 사회질서라고 하면 어떤 걸까? 조선의 기존의 사회질서를 얘기하겠지. 성리학적 질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런 기존 사회질서가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는데,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반발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지. 위정척사 운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위정척사 운동인데 1860년대는 뭐 했을까? 70년대 뭐 했을까? 80년대 뭐 했을까? 자, 그럼 60년대부터 보면 당연히 이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의 통상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발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과 관련이 있겠지. 1860년대를 보면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라는 사람이야. 열강의 통상 요구와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다. 1860년대라면 병인양요도 있고,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고, 그리고 1866년에 셔먼호 사건도 있고, 또 흥선대원군 집권기간 60년대라고 했지만 흥선대원군 집권기간과 좀 겹치기 때문에 1871년에 신미양요, 1869년에 서계 사건, 이런 것들이 당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척화주전론, 싸우자라는 거지. 근데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싸우자라는 거잖아. 당연히 이때는 당시 정부 정책과 충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지. 7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개항을 요구해서 운요 사건이라든지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은 좀 알아둬야지. 자, 최익현이 이항로 기정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사람이 외항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을 반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외항일체론은 일본이나 서양이나 다를 바 없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지만 이들의 행색이나 하는 말들은 서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야, 얘네는 일본이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논리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논리에 반대를 하는 거지. 서양과 일본은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맺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항을 반대했지. 자,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잖아. 뭐 예를 들면 통리기모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별기군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신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위정척사론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지. 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위정척사 세력은 조선 책략의 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만손. 자, 80년대는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만인소는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 명은 당연히 죄다 유생이겠지. 그래서 당시에도 이러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자, 거기에 결정타를 때린 게 이 만인소에 영향을 미친 건 이 만인소가 영남 유생들이 올렸다고 해서 영남 만인소라고 하거든. 여기에 결정타를 미친 건 조선 책략과 관련된. 조선 책략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영향을 미친 거잖아.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센에게 받아서 뭐 청나라와 친하고 일본과도 맺고 미국과도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만인소를 올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개화에 반대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이해고종은 척사 유놈을 내려 유생들을 달랬다. 야, 나도 너희 유생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 나를 반대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지. 여기 보면 이후로부터 다시 사교에 깊이 물들어서 자기 습성을 고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교는 천주교겠지. 가족과 종족을 멸살하는 처벌이 또한 부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내려서 달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함정이 될 수 있겠지. 이거 보면 굉장히 흥선대원군 때 나왔을 것 같은 말이잖아. 하지만 1880년대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정척사 운동 세력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지. 자, 하지만 정부가 홍제학의 상소를 계기로 위정척사 운동을 탄압하는 등 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정척사 운동은 점차 약화되었다. 홍제학이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탄압을 했을까?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전하께서 즉위하시니라 어느 하루라도 척사위정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학의 무리들을 언제 잡아서 처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책이 기록된다면 후세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한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도 위정척사겠지. 엄청 강하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형당했어. 군주를 우습게 본다. 그래서 당연히 위정척사 운동은 홍제학의 상소, 이러한 상소를 계기로 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탄압당하게 되는 거지. 군주를 우습게 본다는 명목으로. 자, 그러면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890년대가 되면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60년대에는 1860년대에는 이항로 기정진 등이 척화 주존론을 주장했어. 70년대에는 최익현이 외항일체론을 주장했고, 80년대에는 영남 유생들이 만인서를 열었다. 영남 만인서 뭐에 대한 반발이다? 조선 책략, 미국과의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좀 침체가 됐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된다는 거지. 무엇에 대한 반발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60년대에는 열강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걸 일으켜서 통상요구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70년대는 일본이 접근하니까 외항일체론이 나오는 거고, 80년대에는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니까 조선 책략 이런 것들을 계기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1890년대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하니까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이 자꾸 되는 거지. 자, 이모군란 봅시다.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구식군인과 빈민, 정리하자면 하층민이겠지. 하층민이 개화 정책의 반기를 들었다는 거야. 왜 일어났냐 이거지. 간단해. 삶이 힘들었다. 뭐 때문에? 개화 정책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지 보자. 개항과 개화 정책은 민중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일본과의 무역으로 쌀이 빠져나가고 흉년까지 겹쳐 쌀값이 폭등하였다. 강화도 조약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곡물을 무제한으로 유출되잖아. 당연히 우리나라 쌀이 부족해지겠지. 이에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일본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 당연히 이 사람들 생각은 개화를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 삶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당연히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한편 별기군의 설치로 오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되면서 많은 구식군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남아있던 구식군인들도 별기군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아 불만이 높았다. 자, 구식군인들이 그래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13개월 만에 월급을 줬는데 그냥 쌀을 준 게 아니고 못 먹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어. 당연히 구식군인들 불만이 폭발하겠지. 월급은 쭉 못 받았고 자꾸 막 잘려. 실업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겨우 막 자기네들은 안 잘리고 버티고 있는데 월급을 1년 넘게 안 줬는데 그나마 준 월급을 아주 불량 월급을 줬단 말이지. 자, 그래서 불만이 있는 구식군인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높은 관리들의 집을 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밀려났다고 생각했냐면 별기군 때문에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기군을 습격해서 일본인 교관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던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이다.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듯이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빈민들까지 봉기에 가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식 군인들이 불만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도시 빈민이 가담하게 됐다는 거지. 자, 거기에 궁궐까지 습격을 했어. 그래서 왕비까지 피신을 하니까 고종은 누구를 다시 불러오냐면 실각당했던 흥성대원군을 다시 불러와. 왜냐하면 개화정책 추진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봉기인데 개화파를 내세울 순 없지. 그래서 기존의 개화를 반대했던 개항과 개화를 반대했던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게 되는 거야.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그 전에 있었던 개화 정책을 싹 다 중지시키겠지. 예를 들면 통리기무하문, 별기군 같은 거 다 폐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군영을 다시 부활하는 거야. 구식군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 이런 이모군란 소식은 청과 일본에도 알려졌는데, 자, 청나라가 바로 개입을 하게 돼. 청은 군대를 파견해서 바로 새로운 정권의 핵심이었던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하고 난을 바로 진압하게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누구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냐면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파견했는데 말이 고문이지? 간섭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는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개화 정책에 타격을 입고 청의 간섭이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모군란 이후에 조약이 2개가 맺어지는데 어떤 조약이 있냐면 조청산민 수립무역장정, 이거는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야. 조청산민 수립무역장정은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 상인의 이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권을 인정받냐면 청나라 상인들은 내지통상권이라는 걸 얻어서 우리나라 안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개항장이 있는 거잖아. 개항장 바깥으로는 못 나간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 맺은 조청산민 수립무역 장정은 내지 통상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청나라 상인들이 엄청난 이권을 얻은 거지. 근데 청나라한테만 주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최혜국 대우라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게 인정했기 때문에 내지 통상권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청나라와 맺은 이상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 내지 통상권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다른 나라에도 내지 통상권이 보장이 돼서 다른 나라 상인들도, 특히 일본 상인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내지까지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 상인들은 타격을 입는단 말이야. 그나마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개항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안 되는 거지. 자,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맺었냐? 일본은 인천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을 압박하여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아까 일본 공사관도 습격당하고 별기군에 있었던 일본 군인이 죽었잖아.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했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 군대 주둔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일본 군대
주둔했단 말이야. 청나라는? 청나라도 여기 있지.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니까 현재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은 청나라의 간섭이 강해지고 일본군, 청나라 군대 모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자,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뭐 사신을 파견하면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국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소한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사료로 보는 역사 보자. 미국과 수교에 반대한 영남 만인서. 자, 조선 책략은 미국과의 계양을 권유한 거고 김홍집이 가져왔지. 여기에 대한 그 위정처사파의 대응이 뭐냐는 거야. 영남 만인소지. 외양일체로는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척화 주전론도 안 돼. 그러니까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될 때, 개항과 개화가 추진이 될 때 정확히 어떤 것과 연계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